네, 반갑습니다. 네, 임상심리사의 이해와 전망이라는 강의로 오늘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제가 전에 듣기로는 저희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여러 특강들이 있는데 이 특강이 현재까지는 신청 인원이 가장 이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임상심리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마이크 상태 괜찮으시죠? 대부분 잘 들린다고 하셔가지고, 좋습니다. 아마 소리가 자꾸 끊기는 거는 와이파이 상태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들린다는 분이 있어서, 많아서. 자, 오늘 제가 그래도 좀 나름 재미있게 준비를 해봤고, 임상심리사의 여러 가지 활동, 요런 것까지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지요. 네. 저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이제 뇌기반 상담심리학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담심리학과보다는 조금 더 뇌과학과, 신경과학 쪽에 특화된 상담심리학과입니다. 네, 거기에 학과장을 맡고 있고요. 네, 뭐 요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넘어가고요. 자, 저는 이제 소통하면서 이 특강 같은 걸 진행하면 훨씬 힘이 나고, 되게 좀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 명이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소거가 전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반응, 답변 이런 거 가지고 같이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기가 어떻게 될까? 나는 진짜 이번 특강을 통해서 내가 뭐를 알고 싶을까? 그러면 제 내용이 살짝 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를 딱 들으면, 아, 그래도 나 이 특강 좀 들을만 했어. 임상심리학을 제대로 알고 있다. 진로 탐색. 아, 제2의 직업으로 알아보려고. 아, 네.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40대에 수련 받아주는지, 제가 준비한 거랑 많이 비슷해가지고 약간 저도 다행이다. 예, 이런 이직 고민. 뇌와 관련된 내용. 뇌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11월 마지막 주에 뇌를 알면 마음이 보인다라는 뇌과학하고 신경과학 기반으로 한 심리에 대한 특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때 조금 더 알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좀 고민으로 올려주신 실질적 취업 가능성이 있는가, 진로는 어떻게 되는가, 뭐 나이 제한, 앞으로 전망,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임상심리사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진행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 자, 반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언제쯤 은퇴할 생각이세요? 네. 여러분들은 몇 살쯤 은퇴하고 싶으세요? 60살. 네, 55세. 네, 지금 당장, 뭐, 이렇게. 70? 자, 지금 평균, 우리의 기대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기대 수명. 기대 수명. 120. 네, 100. 네. 100, 110. 네. 그, 120세까지는요, 거의 이제 정설이 되고 있어요. 120세까지는 거의 정설이 되고 있고, 가장 많이 보장되는 보험, 그러니까 몇 살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99, 100. 100세는 뭐, 100세까지 보장되는 맞아요. 150세. 그만큼 우리의 수명은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 우리가 일해야 될 시간은 더 길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나이는 맞아요. 120세까지 무슨 일 하면서 살지? 거기다가 AI가 엄청나게 직업을 많이 뺏어갈 거다. 이런 막 우려와 이런 염려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희망 은퇴 나이가 있고요. 실제 은퇴 나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은 좀 은퇴를 빨리 하고 싶지만 좀 늦게 하게 되기도 하고
여기서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온다고 해요. 55세 은퇴하면 벌어지는 일. 네. 최근에 제가 뭘 봤냐면 우리 회사 경비 아저씨가 유명한 교수 그 대학의 교수님이었대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직업을 찾기가 되게 힘든 거죠. 제가 최근에 저희 학교에서 그 교수님이시죠. 네, 비전임 교수님 이렇게 심사를 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만큼 이렇게 은퇴를 하고 나서도 뭔가를 하고 싶어 하면서 막 아주 큰 돈을 벌지 않더라도 꾸준히 뭔가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았나, 예, 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AI 시대가 되니까 제일 빨리 사라질 직업 중에 하나가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빨리 사라질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제가 좀 걱정을 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어, 맞아요, 맞아요. 저는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고요. 예,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뇌과학하고 명상을 기반으로 하는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트렌드로는 가장 맞는 그런 상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영역을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청년 유망 직업,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봤더니 다 이런 거예요. 문화유산, 건강, 웰빙 코치, 라이프 코치, 돌봄. 예, 상담도 어느 영역은 좀 블루 오션이 많이, 레드 오션이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여전히 블루 오션인 상담 영역이 있어요. 어딜까요? 아시는 분? 예, 맞아요. 노인 상담 영역은요, 앞으로 쭉 블루 오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같이 늙어가면서 같이 사람과 만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망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지털 멘토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멘토라는 게 뭐죠? 누군가의 어떤 코치, 누군가의 능력을 끌어올려주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모범이 돼주고 모델이 돼주고 이런 게 이제 멘토잖아요. 디지털 멘토라고 하는 게 뭘까? 결국은 AI 시대에 여러 가지 정보는 AI가 줄 수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임상심리사와 함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자, AI 시대에 무엇이 중요할까? 네. 이런 사람은 AI에 안 밀려난다. 네. 어떤 사람이냐? 인간은 AI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직업은 AI가 대체하지 못한다. 가치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을 상대하거나 창조적인 일, 그리고 감정의 교류가 있는 직업. 이미 일본에는 감정을 교류하는 로봇이 나왔는데요. 네, 맞아요. 감정을 교류한 로봇이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에, 로봇도 그 감정을 소통하고 인간과 소통하기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현재까지 앞으로는 제가 감히 AI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간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 어렵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라는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음. 우리는 인간이라는 삶을 살아보고 있잖아요. 직접 경험하고 있잖아요. 경험은 누구도 따라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지적인 정보, 지식적인 정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어떤 정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체험적이고 경험적이고 질적인 정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상담 영역이 네, 젊은 친구들은 어쩌면 외우고 이런 걸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상담 영역에서는 뭔가 경험이 풍부한
그래서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그런 공감이 있을 때 훨씬 상담 효과가 좋다라는 게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좀 희망적이신가요? 네. AI 시대의 임상심리사. 그래서 AI 시대에 그냥 임상심리사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가장 주된 업무는 심리검사와 진단 및 평가예요. 그러니까 심리검사를 해서 진단과 평가하는 일을 하는 게 가장 큰 영역입니다. 근데 심리검사는 AI가 어느 정도는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만 갖추면 사실은 유망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네, 결정을 하는 거.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지원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가치료나 원격치료가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치료, 심리치료에 대한 웹이 다, 앱이 다 개발이 됐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치료가 잘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치료 경험을 가진 임상심리학가 훨씬 치료 효과를 많이 낼 수 있죠. 그리고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윤리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아주 그 천안에서 제가 주로 있는 곳이 천안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아는 그 아주 진짜 그 이게 충남에서는 그 아주 유명한 그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늘 풀배터리 검사를 그러니까 심리 검사를 해서 진단 평가하고 보고하고 이런 역할을 하세요. 강의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근데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임상심리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 저희과 학생들도 그렇고요. 과연 앞으로 어떤 영역이 진로에 유망한 진로일까요? 제가 물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간의 본성을 다룰 수 있는 상담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네. 이제 오늘 제가 정말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싶어서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최근에 더존 비즈온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AI 이쪽에선 굉장히 선도 그 기업이더라고요. 거기 가서 강의를 좀 들었는데, 이런 영화들이 점점, 영화는 원래 인간 세상을 반영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 중에 이 핀치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황폐화된 지구에서 외롭고 힘들고 막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로봇하고 개와 함께 여정을 떠나요. 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으면 반려견을 돌보려고 그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로봇을 이 사람이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로봇에게 인간의 감정과 생존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로봇하고 유대감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AI하고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으로서는 뭘 개발해야 될 거냐. 네. 그런 부분에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AI가 틀린 정보를 줄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잖아요. 네.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AI가 하지 못하는 창의성, 감성 지능, 윤리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심리적 유연성. 네. 심리적 유연성은요, 심리 치료에서도 제일 중요한 영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 변화하는 상황, 이거에 내가 잘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유연성이 있느냐. 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 이런 비슷한 영화 제목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심리적으로 유연하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훨씬 커지죠. 그리고 협력과 소통. 제가 나중에 책도 한 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 건데, 협력과 소통, 굉장히 중요하고요. 도덕적 상상력, 이런 능력
능력이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특강할 때마다 좀 중요해서 꼭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유발 하랄이라는 아주 이렇게 혁신적인,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선구자적인 어떤 해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학자죠. 네. 그래서 수학과학 중세 전쟁사 개별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AI가 더 잘하니까. 결국 우리가 후속 세대에 가르쳐야 될 것은 감정지능과 마음의 균형이다. 결국 마음을 다루는 기술, 심리적 유연성, 예, 그리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임상심리사에 대한 게 포커스니까 임상심리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원래 임상심리사는 처음에 시작은 요거였어요. 심리검사 및 진단평가가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래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가지고 해석을 해주고, 만약에 DSM이라고 하는 이상 심리를 이렇게 정신과 의사들과 공통적으로 이렇게 진단하는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도 하죠. 그런데 임상심리사가 그런 심리 진단과 평가만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상담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고,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예방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음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이건 심리 치료의 차원이겠죠. 이런 역할들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임상심리사, 예. 임상심리사가 하는 가장 주된 게 뭐라 그랬어요?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진단 평가를 내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심리 검사하고 심리 테스트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심리 검사와 심리 테스트.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심리 테스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 심리 테스트 많이 하지 않아요? 네. 자, 심리 테스트는 주로 재미와 흥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가볍게, 가벼운 결과를 제공해요.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나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잡지, 대중매체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고요. 쉽게 그냥 이렇게 재미로 이렇게 하는 게 심리 테스트예요. 그럼 심리 검사는 뭐냐? 굉장히 과학적이고요. 많은 연구, 체계적 평가를 통해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적 이론과 연구의 근거에서 설계하고요.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소위 임상심사 2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워크샵이라든지 학위를 딴다든지 이런 자격이 있어야 이런 심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상, 상담, 학교, 직업 상담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서 실시된다. 자, 심리 테스트와 심리 검사의 차이를 조금 더 알아볼게요. 심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최근에 저희가 저희 학과에서 졸업여행을 갔는데 한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무 좀 재미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막을 건너가야 합니다.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막을 건너가야 합니다. 뱀과 원숭이와 새를 데리고 사막을 건너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건너가시겠어요?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여러분, 사막을 건너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건너갈지 올려주세요. 다 데려가야 합니다. 다. 어느 하나만, 나 도저히 어느 하나만 데리고 가겠다. 아, 그럴 수 있어요. 임상심리사가 솔직히 상담을 하는 임상심리사도 있어요. 저는 임상심리사 1급을 갖고 있는데, 상담을 주로 상담과 심리검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병원 장면에서는 조금 다르긴 하죠. 예. 아, 뱀은 목에 감고 원숭이는 업고 새는 어깨에 메고 갑니다. 예. 그냥 각자 알아서 간다.
예. 어, 새를 타고 뱀을 목에 두르고 원숭이를 어깨에. 네. 한 두 분 정도만 더, 예. 원숭이에게 뱀을 데리고 있게 하고, 예. 새는 어깨에. 이거 테스트니까 흥미로 하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예. 재미로 들어주세요. 뱀은요, 재물을 상징한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원숭이는 친구나, 예, 반려자, 예, 를 상징한다고 해요. 자, 새는 뭐냐 하면 이제 자녀나 아니면 제자나 이런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뱀은 독이 있으니 제가 재물을 약간 이렇게 하나 봐요. 예,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가고, 새는 교육을 시켜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저를 찾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원숭이는, 예,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같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약간 테스트지만, 심리 테스트지만 좀 저랑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좀 자유롭게 자유를 주는 거죠. 그러다 필요할 때는 저한테 와서 뭔가를 얻어가는. 예. 그리고 이제 반려자 내지는 친구 관계에서는 서로가 대등한 관계에서 같이 가는 거죠. 약간 비슷해져. 그러니까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는데 흥미로 하는 거죠. 이게 심리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심리 테스트가 조금 더 심리 검사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현재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1번부터 9번까지 도형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앞에 종이가 있나요? 네, 종이가 좀 있으면 좋아요, 오늘은. 네. 자, 9개의 그림을 보는 순간 떠오른 느낌을 적으시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 자, 예를 들어서 1번 그러면 저는 원만한 이런 형용사가 떠올랐어요. 네. 그렇게 1번부터 9번까지 형용사로 적어보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많이 들이지는 못하고 한 3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직관적으로 보는 순간 떠오른 느낌. 예, 예쁜, 멋있는, 조용한, 뭐, 이런, 형용사로 한번 적어보세요. 재미있을 겁니다. 네, 9개 모두입니다. 음, 그러니까 저한테 안 적으셔도 되고요.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긴 하는데, 적으셔도 되고, 9개를 줄줄줄줄 채팅창에 쓸 수 있다면 채팅창에 쓰셔도 괜찮습니다. 동그란, 겹쳐진, 뾰족한, 네모인, 느낌이 오는, 눈이 내리는, 직선인, 십자가인, 네모인, 상상력 부족. 네. 느낌을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정확한, 깔끔한, 이런 형용사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조화롭고, 복잡하고, 방패 같고, 네네. 네네. 한 30초 정도만 더 해볼게요. 다 적으셨다면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시겠어요? 다 적으신 분? 네, 지금 화면을 여신 분들 위주로 한번 볼게요. 거의 적으셨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이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2009년 겨울호를 참고를 했어요. 자, 검사에는요, 객관적인 검사가 있고, 투사적인 검사가 있어요.
투사적인 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의식적 마음이 이렇게 표현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보통 그림 검사, 요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요거는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근거를 가지고 투사 검사를 약간 재미있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보시면 이 그림을 놓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예, 그냥 가볍게 해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예, 시간이 많이 걸릴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런 인식이 조금 덜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을 좀 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1번은 뭐냐? 나의 세계관. 예를 들어서 저기 보면 윤희양 선생님이 지금 올려줬는데 나의 세계관은 동그랗다 이렇게 했잖아요. 약간 원만한 세계관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2번은 이성 친구. 와플 먹고 싶은 뭔가 먹을 거를 같이 하고 싶으신가 보다. 2번 친구. 2번은요. 3번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좀 예, 세워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바르고 예, 좀 뭔가 이렇게 딱 뚜렷하고 이런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4번은 이성이 나를 보는 눈. 그러니까 이성이 나를 어떻게 볼까? 4번이 보니까 각진이니까 약간은 좀 까칠하게 볼 수도 있겠다. 예, 예, 이렇게 그냥 여기 적어진 분이요. 자, 다섯 번째, 어떤 사람과 친구하고 싶은가? 내가. 예, 맞대요. 예, 어떤 사람과 친구하고 싶은가? 했더니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과 친구하고 싶으신가 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나의 미래관. 그리고 여덟 번째는 내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아홉 번째는 초야. 그러니까 초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조금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이렇게 혼자 성찰하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걸 초야에 묻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초야에 대한 얘기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은 이거를 딱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자신하고 조금 맞는 것 같으세요? 안 맞는 것 같으세요? 맞는 것 같으세요? 뭐 세모일 수도 있어요.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이런 거에 조금 이렇게 투사 검사 쪽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이 쉽게 많이 접하는 게 도형 심리 검사죠. 네, 도형 심리 검사. 그래서 도형 심리 검사도 굉장히 많은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도형 심리 해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예. 자, 여기까지 했던 거는요, 심리 테스트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돼요. 근데 심리 검사는요, 테스트하고는 달라요. 네. 그래서 객관 검사가 있고요. 투사 검사가 있어서 객관 검사는 내가 체크하는 거예요. 예, 아니오 내지는 1점에서 3점, 0점에서 3점. 이거를 체크해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 투사 검사라고 해가지고 그림 검사, 도형 검사, 이런 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면서 그걸 가지고 검사하는 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통합적으로 실시해서 진단 및 평가를 해요.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검사를 하는지 이런 것까지 통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심리사는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진단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잠깐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감 척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우울감 척도가 있는데 보통 요거를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문항을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솔직하게 응답하시고요. 일주일 전부터 오늘까지 여러분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는 문항의 번호를 선택하시면 돼요. 검사 후, 오타네요. 채점 방식에 따라서 채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크한 점수를 모두 더하고 나중에 해볼 거예요. 단, 별표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거꾸로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0에 체크했다 그러면 3점, 1에 체크했다 그러면 2점, 2에 체크했다 그러면 1점, 3에 체크했다면 0점. 그리고 나서 이제 총점해서 16점 미만은 보통이고
16에서 20점은 중간이고 21에서 24는 심각, 25점 이상은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시간을 제가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상간의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체크해 보시면 돼요. 하면서 들으세요. 저는 종종 제 자신한테 이런 검사들을 해봅니다. 6개월에서 1년 사이에서 이렇게 주요 검사들을 해봐요. 스스로도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감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나 이전에 해봤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라 생각하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상심리사에 대한 강의는 조금 후에 나와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네. 너무 임상심리사에 대한 이론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20번까지 다 하셨을까요? 네, 한 20초만 더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해 보셔가지고, 점검해 보시면 되고요. 이게 객관 검사예요. 그러니까 임상심리사에 대한 강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임상심리사가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걸 약간 감을 드리려고, 이게 객관 검사의 11번? 어, 그러네요. 요게 약간 오타가 있나 봐요. 여기 뭐지, 박지영 선생님이 어디서 하는지 올려주기도 했네요. 통영 보건소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체크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해보시면 되고요. 이런 객관 검사 플러스 투사 검사를 해요. 이거 두 개를 이렇게 같이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사 검사 중에 특히 그림 검사 중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하고 강의를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이 검사는 스트레스 정도와 내가 대처 능력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검사예요. 종종 씁니다. 상담 장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는 거. 자, 인물화에 비가 오는 장면이 첨가된 검사예요. 빗속의 사랑 검사죠.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A4지에다가 연필로, 연필로 하는 게 좋아요. 만약 연필이 없으면 볼펜으로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예전에 해보셨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6개월에 한 번 내지는 1년에 한 번씩 저한테 해본다고 좀 달라져요. 현재 상태가 좀 잘 드러납니다. 자, A4지와 연필, 지우개를 준비해 주시고, 자, 비를 맞고 있는 사람을 그려보세요. A4지에 그리셔야 됩니다. A4지에 비를 맞고 있는 사람을 그리세요. 그리고 만화 캐릭터나 막대기 같은 형상이 아니고요. 완전한 사람의 형상을 그려주세요. 자, 시간을 3분 정도 드릴게요. 다 그리신 분은 채팅창에 동그라미나 이렇게 완료 뭐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예, 진행 사항을 보고 벌써요? 벌써요? 네네. 빠르시네요. 예, 저희는 이렇게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격 나온다. 성격 보인다. 뭐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한 30초 정도만 더 하고요. 네. 네, 좋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그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의 그림을 보면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날까요? 네, 적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몇 살인가요? 지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나요? 그리고 이 사람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요? 네, 네. 네. 바로바로 올려주시니까 좋네요. 정식 검사는 아니니까 가볍게 이렇게 객관 검사랑 그다음에 주관 검사, 다른 얘기로 하면 투사 검사, 요거 두 개를 결합해서 통합해서 관찰, 평가한다. 뭐 이렇게 요런 것들을 잠깐 체험해 보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되셨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보셔야 되냐면 그림 검사를 볼 때는 제일 먼저 이미지를 보셔야 돼요. 분위기, 즐거워 보이는지, 슬퍼 보이는지, 힘이 없어 보이는지, 힘이 있어 보이는지, 그리고 표정은 어떤지, 그리고 사람 얼굴에 구성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누워 있는지, 아니면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의 양, 자, 비의 양이 어떤지. 자, 아까 제가 이 PITR 검사는 스트레스 정도와 대처 능력을 본다고 했잖아요. 이 비의 양이 스트레스의 정도입니다. 혹시 나 비 엄청 내리고 있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네, 비 엄청 내리고 있다면 내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비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트레스의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내리는 양상도 봐야 돼요. 막 휘몰아치듯이 온다. 그럼 진짜 심각한 스트레스고요. 그냥 방울방울 내리고 있을 수도 있고, 점점이 몇 개 내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분위기, 이미지를 먼저 보셔야 된다. 그림 검사를 할 때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비가 언제부터 내렸고, 언제까지 내릴 것 같은지. 그럼 뭘 알 수 있냐면 스트레스가 시작된 사건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내릴 것 같은지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도 우리가 조금 파악할 수 있죠. 웅덩이가 있는지 옷을 입고 있는지 비와의 접촉 정도. 자, 비가 내리는데 우산이나 장화나 그다음에 이제 그 뭐죠? 우리 비옷 이런 거를 입고 있다면 이 사람은 대처 능력이 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비는 얼마 안 내리는데 우산이 엄청 커요. 자, 그럼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은 대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정도에 비해서 내가 너무 많이 준비하니까 긴장도가 높겠죠. 그렇게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그림을 보면서 해석하는 건 아니니까. 자, 한번 그림을 볼까요? 여기 제가 이제 책에서 갖고 온 거예요. 사례 2를 보시면 2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떻게 해석하는지 아주 기초적인 거, 그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보이세요? 쓰러질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세찬.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내가 거의 대처를 하고 있지 못하고 우산도 없어요. 거기다가 물 웅덩이까지 있어요. 자, 얼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울하고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죠. 맞아요. 사람 형상이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남자 대학생이에요. 자, 보시면 얼굴 표정이 어때 보여요? 되게 좀 행복해 보이죠. 거기다 비의 양이 어때요? 비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슬보슬 나오고 우산도 잘 쓰고 있어요. 거기다가 얼굴의 구성 요소도 다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어때요? 제가 에너지 수준을 볼 때는 뭘 봐야 된다고 했어요? 서 있냐, 움직이고 있냐, 앉아 있냐, 누워 있냐. 어떤 거 같으세요? 에너지 수준도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자, 어때요? 비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이 친구는 이렇게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초등학교 정도 되면 엄마 아빠 말보다 누구 말을 들어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래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산이 좀 작지만 우산은 내 스스로 스트레스를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우산은 조금 작지만 자원이 있어요. 친구라는. 이해되시죠? 네, 이런 게 보이고 여기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인데 근데 비의 양이 많아요. 그리고 대처 자원도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노출되어 있다. 예. 근데 아직 스스로에 대한 인식은 조금 적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그림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와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 아이가 이 무의식에서 어떤 거를 드러냈는지를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탐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림을 보고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네,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임상심리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제부터 조금 약간 재미는 없지만 중요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 치료, 심리장애에 대한 원인, 치료에 대한 연구 수행, 수련 과정,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죠. 결국 건강관리의 핵심적인 공급자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임상심리사는 상담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상심리사를 이렇게 단계를 조금 나눌 수 있어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임상심리사의 이렇게 전문성의 정도, 수련의 정도, 경력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소위 등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좀 아셔야 되니까. 임상심리학은요, 요런 심리평가, 심리치료, 그러니까 심리상담이죠. 그다음 연구, 요런 것들을 하면서 요런 응용 분야에서 응용 분야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동, 아동은요, 성인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전문성을 좀 더 갖춰야 되고요. 최근에 아주 핫한 심리죠. 건강심리. 예. 그러니까 암, 통증, 만성질환, 흡연, 약물, 이런 거를 다루는 심리예요. 네, 스트레스. 예. 그래서 건강심리학도 전망이 아주 좋죠. 그다음 신경심리학은 뇌과학과 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좀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요. 여러분 요즘 그 프로파일러들이 TV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법정심리. 이런 것들이 임상심리학의 응용 분야예요. 그러면서 점점 전문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요. 자, 임상심리사가 주로 병원에서 일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임상심리하고 상담심리는 어떻게 다를까? 임상심리는요, 기존에는 병원에서 근무를 많이 했어요. 예. 기존에는 병원에서 주로 근무를 했는데, 최근에는 상담 영역까지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임상심리는 대학병원, 개인병원, 상담센터, 사회복지센터, 대학, 기업, 이런 데서 근무를 좀 하죠. 최근에 이제 저희 학과를 졸업하고 임상심리사 2급, 2급을 그 취득하신 분인데, 어,
큰 보육원은요, 반드시 임상심리사를 고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하자마자 예, 그 취업이 됐어요. 그럼 임상심리사 하나만 취득했을까요? 그분이? 그분 나이 많거든요. 아니에요. 그분은 저희 학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희 학과에서 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담 자격증 플러스 그 다음에 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하셨어요. 이해되시죠?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자, 상담 심리는 일반인 일상생활 적응 문제, 뭐 심리적 성장, 상담센터, 대학, 기업, 사회복지센터, 그리고 상담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경계가요, 모호해지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병원이나 뭐 이제 전문 그 정신건강의학과 이런 데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임상심리사들이 이제 심리 검사를 주로 하긴 하는데, 최근에는 상담까지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련 받을 때, 몇 년 전이죠. 이 상담도 수련이 있거든요. 이게 좀 높은 급수의 이제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수련을 받아야 되는데, 임상심리사들이 상담 자격증을 따고, 또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다시 임상심리사 자격을 따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취득하는 경향이다. 네. 치매 검사도 임상심리사 영역이 맞아요. 그런데 임상심리사 자격만 취득한다고 치매 검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예. 그래서 임상심리사 자격 플러스 계속 전문성을 이렇게 높여 나가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임상심리사의 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하는 거. 그게 가장 먼저고요. 그다음 심리치료하는 거. 그다음 연구도 해요. 그다음에 교육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임상심리사를 하면 검사만 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담도 하고, 연구에 관심이 있으면 연구도 하고, 플러스 강의도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2의 진로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임상심리사에서 나 병원에 근무할 거야? 라고 하면 병원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춰 나가셔야 돼요. 근데 그 영역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다. 요거를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웩슬러 지능 검사도 임상심리사가 하는 건가요? 맞아요. 네. 웩슬러 지능 검사도 임상심리사가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할 수는 있으나 내가 그거를 제대로 실시하고 해석할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다. 네. 이해되시죠? 임상심리사 정년이 병원이라면 정년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개인 센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상담 센터에 근무하거나 그러면 정년이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거죠. 맞아요. 우리 박은유 선생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임상심리사 자격은 관문 같은 거예요. 예, 관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계속해 나갈 거냐. 그러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문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자, 관리자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임상심리사 현장은요, 이렇게 많아요. 대학 종합병원의 심리학과나 법학대학원, 병원, 정신건강 클리닉, 지역 정신건강센터, 대학 학생상담센터, 뭐 군대, 군 상담사가 굉장히 이렇게 좋은 직업군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군 상담사에 지원을 하려고 하면 임상심리사라든지 청소년 상담사라든지 이런 그 상담 자격증들을 좀 잘 갖추고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아동치료센터 뭐 이런 데 할 수 있고 교도소, 교도소도 굉장히 좋고요. 기업, 보호관찰소, 재활시설. 앞으로는 노인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랬잖아요. 요양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원, 보육시설, 중독치료센터. 굉장히 다양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많아요. 기업에서도 임상심리사를 고용하는 게 거의 이제 기본이 되고 있죠. 자, 늦은 나이에 시작해도 될까요? 이렇게. 자, 여러분, 늦은 나이에 시작해도 될까요? 제가,
맞아요. 저 요거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남들을 위한 거지만 본인의 멘탈 케어도 중요하다. 저는 저희 과 학생들한테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상담 및 치료를 잘하려고 하면 자기 이해도가 높아져야 된다. 예. 자기 이해를 통한 자기 돌봄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상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알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돌볼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상담하기도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 사례까지 커버하려면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하나요? 임상심리사가 상담 사례까지 커버하려고 하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네, 장기 상담으로 가게 될 때는 한계가 있죠. 네, 한계가 있는 거 맞아요. 결국은 여러분이 나는 어떤 직업,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될 거냐라는 그림을 여러분 스스로 그리셔야 돼요. 네. 자격증만 있다고 누가 나를 취업시켜 주진 않아요. 예를 들면 아까 그 보육원에 취업했다는 그분 같은 경우는 저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취업을 했어요. 왜 가능했을까? 그분의 성실성과 그분의 노력과 여러 가지 해왔던 것들 이런 걸 본 거죠. 예, 이해되시죠? 비전공자는 취득 자격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4년제 학사 학위를 갖고 있고 임상심리사 실습 과정 1년을 거치면 하실 수 있고요. 네네. 네, 맞아요. 결국 저는 저희 과 학생들에게 자격증 준비를 엄청 강조하거든요. 네. 임상심리사 2급은 기본이라고 아예 얘기를 해요. 청소년 상담사 3급도 기본이다. 근데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진짜 나를 알게 되고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시작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거 임상심리사들이 임상심리사 준비하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서 제가 오늘 검색해가지고 캡처해서 가져온 거예요. 자, 49살에 시작하신 동기분도 봤다. 네, 저는 저희 과 학생들은 60에 시작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왜 60에 그걸 선택하게 됐냐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그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에요. 풍선 아트 이런 걸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강의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70이 넘으신 임상심리사 분이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 임상심리사를 딴 지가 몇 년이 안 됐는데, 이제 그 임상심리사를 통해서 심리검사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분이 하고 있는 어떤 미술치료 뭐 이런 것도 하시는 분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70이 넘어도 굉장히 자유롭게 자기 일을 할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듣고 이분이 임상심리사 실습 과정에 신청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늦은 건 없다. 이제 뭐 우리 120살까지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저 52세로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뭐든 쉬운 곳은 없죠. 저는 임상 1급 따고 제 사업 생각 중입니다. 충분히 시장성 있다고 봅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많아서 쉽지 않아요. 맞아요. 쉽지 않죠. 근데 지금 쉬운 곳은 없어요. 예. 쉬운 곳은 없으니 차례차례 말씀드릴게요. 예. 비전공자 실무시험 되게 어렵다. 신청은 어떻게 하냐. 그 차례차례 제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너무 겁먹지 마시라고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요 말씀 드리고 충분히 가능성 있다. 제가 저희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가 임상심리사 실습 과정을 진행하는 교수로 너무 잘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나이가 무슨 상관일까? 진짜 상담이 되려면 최소 40은 넘어야 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후회할 것 같아서 몇 글자 적는다. 올해 나이 52세 됐다. 청상 2급도 3급을 딴 후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벌 수 있는 수입을 공부와 수련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삶의 마지막 직업을 상담사로 마무리하고 싶은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많은 돈을 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을 사회 초년생일 때는 되게 어렵게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시작했잖아요. 그거와 똑같다. 예. 이렇게 느린 걸음으로 예, 이렇게 오랜 시간 걸어갈 거다 생각하면서 준비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여러분 적자생존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지금은 너무나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적자생존의 시대라는 말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근데 적자생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자생존은 어떤 것인가? 예, 보통은 힘세고 강하고 때로는 공격적이고 이런 사람이 살아남는다. 능력이 완전히 있어야 살아남는다. 그래서 적자생존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은 우두머리가 될 수는 있지만 더럽고 잔인하고 짧은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뇌과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잖아요. 신경과학이 발달하고 있죠. 찰스 다윈이 진화론에서 적자생존을 얘기했는데 찰스 다윈이 얘기한 적자생존은 그런 얘기가 아니었답니다. 네. 자상한 구성원들이 가장 많은 공동체가 가장 번성하여 가장 많은 수의 후손을 남겼다. 네. 그래서 요런 책이 있어요. 다정한 것이 살아남다. 인간이 왜 지금까지 많이 발전하고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뇌가 발달할수록, 뇌가 통합적으로 발달할수록 사실은 이런 협력,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인 다정함을 더 많이 보인답니다. 음, 나와 다르지 않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죠. AI 시대에 임상심리사가 갖춰야 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정보만으로 사람을 만날 수는 없다. 치료 효과를 낼 수는 없다. 따뜻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마음을 다루는 마음 근육을 키우는 임상심리사가 될 수는 없다. 어떤 게 필요하다? 따뜻함, 인간성, 인간에 대한 이해 이런 게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진로도 처음부터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면 자격증은 관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담 심리 학사를 갖고 있으면 진짜 좋고요. 여기서 뭐 진짜 필요하다면 대학원 이렇게 가면 더 좋고요. 임상심사 2급과 청소년상담사 3급, 직업상담사 2급, 그리고 다양한 실습 경력, 이런 것들을 갖춰가면서 다정함,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병원만 근무한다? 이렇게 하면 되게 좁아져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 기업, 창업, 그리고 강의에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 그, 지방자치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역 자체에서 사업을 많이 공모해요. 그래서 저희 과에 있는 선생님들은 사업 제안서를 많이 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업 제안서를 낼 때도 자격을 갖추고 있냐, 안 갖추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걸 전 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상심리사를 너무 좁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임상심리사 2급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은 자, 아니면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학사 학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1년 동안의 실습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 과목은 심리학 개론, 임상심리학, 심리검사, 이상심리학, 심리상담, 이런 과목으로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상심리사 2급은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심리사 2급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영역이에요. 이제 막 시작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단계를 밟아서 늦었지만 차츰차츰 단계를 밟아 나가면 아직 젊다면 도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급수를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석사 이상 취득하고 2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거나 아니면 여기 보시면 임상심리사 2급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1급 시험을 보고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임상심리사 2급에서 다시 1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란 거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이것 때문에 엄청 핫하죠. 그래서 거의 모든 상담센터들이 이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뭔가 불안하다든지 우울하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고 그 소견서를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8번에 걸쳐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임상심리사 여기 보시면 자격증이 있죠. 예, 예. 이 국가 자격 1급 유형이 있고 2급 유형이 있는데 1급은 뭐 정신건강 전문요원, 청소년 상담사 1급, 전문 상담교사 1급, 뭐 이렇게 학회 1급 이런 게 있는데 2급도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 임상심리사 2급은 안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음, 왜 그러냐 하면 1급,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실습 과정이 직접 실무를 하는 것보다는 시험을 보기 위한 실습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1급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2급을 딴 다음에 5년 이상의 실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무를 얼마나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임상심리사 1급까지 땄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나면 그 윗단계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이에요. 이분들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은 대부분 병원에서 근무를 하거나 창업을 해서 상담과 임상심리 진단 및 평가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경우 심리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 여기 보시면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소지자로서 수련을 1년 이상 하면 이게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은 다시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수련을 하면, 예. 자, 임상심리 전문가가 최 위치에 있죠. 여기는 박사,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그 임상심리 전문가의 감독하에 3년의 수련. 예. 그래서 사실 요게 가장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이 임상심리사 2급을 취득을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간다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진다. 네, 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요거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뭐 실습 수련 설명 부탁드린다 해서 저희 그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임상심리사 2급 실습 수련을 1년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이제 김은숙 교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분은 30년 경력의 임상심리 전문가, 그러니까 가장 그 전문가, 아까 제가 마지막에 설명한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제가 줌으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하고요. 이 심리 검사, 그러니까 직접 다루는 심리 검사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웩슬러 지능 검사, 뭐 MMPI라든지 그림 검사라든지 문장 완성 검사라든지 뭐 TAT 검사라든지 이런 거는 넉 달에 걸쳐 가지고 직접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심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요. 그래서 요게 1년 과정이고요. 매월 셋째 주 일요일 날 5시간씩 진행이 된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얼리버드 신청이 되고요. 저한테 신청하는 건 아니고 평생교육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는 임상심리사 실습 과정을 진행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뇌기반 상담심리학과 학과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과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 졸업 후에도 여러 가지
그 상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 대비반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실습 과정이 이렇게 실습 과정을 이렇게 수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과 학생들하고 같이 한 3개월에 걸쳐가지고 임상심리사 자격 대비반을 같이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필기 시험은 매년마다 2월 중순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실기 시험은 4월 중순에 첫 번째 시험이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12월에 보통 자격 대비반 모집해가지고 1월에 이제 필기 시험 준비하고 같이 시험 준비하고 합격한 분들 대상으로 다시 실기 시험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자, 요거는 뭐 간단한 겁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IQ가 높다. OX. 네, OX. 자, 서울대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그 IQ가 보통 몇 정도인 것 같으세요? 평균이? 보통 130 이상을 영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우수로 보죠. 네, 그리고 120에서 129가 우수, 뭐, 그 다음에 110에서 120 사이가 평균 상, 그 다음 100에서 110, 평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평균이에요, 평균. 110에서 120. 제가 알기론 그렇거든요. 아주 높지 않아요. 그래서 IQ가 높다고 해서 꼭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다루는 능력, 감성 지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 인내력, 좌절에 대한 인내력 이런 것이 사실은 더 공부에 대한 성취도를 높입니다. 자, 선택하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가 이것도 이제 강의할 때마다 좀 얘기하는 건데요. 선택하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포기는 배추 포기 셀 때.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이제 좀 넘어가고요. 여러분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긍정을 찾았을 때 여러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긍정을 찾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정함이 살아남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소통과 다정함, 협력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자원을 끌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눈 맞추고 끄덕이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도 끄덕끄덕 오늘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랑 눈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많이 연결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요거 저희 뇌기반 상담심리학과를 소개합니다. 혹시 같이 공부하고 싶은 분은 1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니까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고요. 자, 이제부터는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실습 수련 매년 개강되나요? 맞습니다. 매년 개강됩니다. 학점은행제 심리학 강의를 들으며 학사 자격 얻는 건가 많이 다른가요? 저는 많이 다르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계가 다르죠. 그러니까 학점은행에서 내가 듣고 싶은 걸 듣잖아요. 그것도 좀 도움이 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뇌과학하고 신경과학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상담심리학과거든요. 그리고 상담과 코칭을 같이 공부해요. 그래서 1학년부터 차근차근 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자격증까지 취득하고 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점은행제는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본인이 이렇게 짜는 거라서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조금은 좀 이렇게 흐름이 끊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거의 뭐 전액이고요. 교수 추천 장학을 받으면 장학금 혜택이 좀 많이 있으니까 학비는 나중에 저한테 학과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학교로 문의하시면 알려드리고요. 어, 자격 갖추는 과정이 실무 수련 과정 이런 부분이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방법을 찾으면요. 굉장히 예,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실습 수련 과정, 그러니까 이 그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과정 말고 상담 실습을 할 수 있는 를 활성화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격증을 갖춘 분들은 여기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돈을 많이 들지 않더라도 시간을 꾸준히 투자하면 경력들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그렇죠. 사례가 부족하죠.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동료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어, 윗센터 같은 경우 상담 교사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그 선생님들이 경력을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교사, 예,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이제 퇴임할 때가 되면, 대학원을 진학한다든지 상담 자격증을 따는 거에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네, 저희 과에도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상담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예요. 청소년 상담사나 임상심리사를. 그렇게 해서 윗센터로 들어가는 게 좀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좀 좁아졌다. 이 부분은.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적어진 거냐? 다른 다양한 가능성들이 많으니까 네, 좀 이렇게 창의성을, 예,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을까요? 네. 줌으로 하기 때문에 예, 별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심리 검사할 때는 서울학습관에서 진행하니까 그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이거든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이렇게 마음을 내서 특히 심리 검사는 내가 직접 만져봐야 돼요. 직접 만져서 진행을 하지 않으면 심리 검사를 제대로 배울 수 없거든요. 예. 자, 연락처, 예, 예, 평생교, 연락처는 학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학과로 문의하시면, 예, 저희 학교, 예,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내기반 상담심리학과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상담심리 전공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신청하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될까요? 상담심리 전문 대학원을 공부하면 어느 정도 공부는 한 거죠. 근데 이 학사 과정에서 배우는 것보다 석사 과정에서 배우는 거는 좀 이렇게 과목 수가 적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상심리사 과정이나 청소년 상담사 과정은 전반적인 걸 알아야 돼요. 전반적인 걸 알아서 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밀도 있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원 같은 경우는 주 목적이 뭐예요? 연구예요, 연구, 사실은. 네. 그게 좀 다른 거죠. 네. 전공의 경우 온오프라인 강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 학과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조금 더 올려주시면. 그 다음에, 다른 일 하면서 공부할 수 있나요? 그렇죠. 네, 저희는 거의 99%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있는 학생분들은. 실무 경력은, 여기에서요, 실무 경력이라고 할 때 슈퍼바이저가 있어야 돼요. 그 센터에. 그 센터에 임상심리사 슈퍼바이저 내지는 이런 그러니까 교수 내지는 이런 그런 슈퍼바이저가 있는 데서 경력을 쌓아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냥 개인 상담 센터에서 혼자 한다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제가 아는 거가 다는 아닐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맞아요. 네, 전공 상관없어요. 실기 시험 주관식 팁, 예, 요거는 공부할 때, 공부할 때 해야 되는 거니까. 네, 편입도 가능합니다. 네. 저희 그 학교에서 공부한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원래 저희 과만 대상으로 임상심리사 자격 대비반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어쨌든 제가 평생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그 임상심리사 실습과정도 제가 강의를 하니까 그분들도 좀 같이 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고 해서 올해부터 기존의 임상심리사 그 실습과정을 거친 분, 왜냐하면 임상심리사 실습과정을
맞춰야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같이 모집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네. 아이가 얼굴을 강아지처럼 그려요?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누구냐고. 누구라고 했어요? 아이가 강아지처럼 그렸는데 이 그림이 누구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아이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릴 때 기분이 어떠냐를 먼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린아이들은요, 아직 그 다 발달이 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접 물어보시면서 추론해 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어, 상담심리 석사 마쳤으면 임상심리 2급부터 하나요? 보통은 2급부터 합니다. 1급으로 하려고 하면 아까 그 자격 조건에도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1급을 따려면 석사를 취득해도 2년 이상 실습 수련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2급을 먼저 취득하는 게 맞습니다. 네, 정신건강 임상, 맞아요, 맞아요. 같은 겁니다. 네. 실기시험 기출문제 몇 회독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몇 회독 하면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기억이 잘 안 되니까 함께 공부하면서 으쌰으쌰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본인 얼굴 말고 다른 사람 얼굴까지 다 그렇게 그렸다고 하면 아이가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 해외 대학에서 학점 인정되는 거는 그거는 그 대학에서 연계된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학교 졸업하고 해외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 저희가 제가 원래는 뇌기반 감정 코칭학과 학과장이었어요. 그래서 뇌기반 감정 코칭학과는 상담 심리학과긴 하지만 코칭과 상담을 같이 공부하면서 정서, 뇌과학 이쪽에 좀 더 포커싱된 학과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상담 심리학과랑 통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학과가 합쳐지면서 뇌기반 상담 심리학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상담 심리학 플러스 우리가 뇌기반 감정 코칭학과에서 배웠던 뇌과학과 정서 이걸 다루는 트랙으로 나뉘게 됐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미술 치료도 조금 이렇게 트랙으로 관심 있는 분은 할 수 있게 돼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1급 실습 수련 과정은 2년 동안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는 이 실습 과정을 2년 동안 들으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한번 저희 평생교육원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학년 후 입학해도 그거는 이제 저희 학과에 문의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직업을 가시면 2급을 따고 1급을 준비한 경력을 어떻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과정을 준비하시면 다른 2급을 따고 1급을 준비한다고 하면, 2급 딴 다음에 취업하셔야죠. 예. 취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취업이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처음에 임상심리사 2급 따고 나서 2급이란 초소 상담사 2급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고용노동부 있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청년 상담,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3학년으로 입학해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기 다 나름이에요. 네. 괜찮습니다. 공부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네. 상담 심리 전공이 아니시면 저는 1학년부터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직에 근무하고 있으면 불가능하겠네요. 이거는 어떤 게 불가능하다는 뜻일까요? 공부가 불가능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임상심리사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뜻일까요? 실습이 1년, 2년 기간이 시간이 1년 기간 동안 과정입니다.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과정. 예. 공직에 근무하고 학부는 100% 온라인이고요.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원하는 학생들이 오프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건 자율입니다. 그런 비교과 과정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 학부 과정은 온라인인데 예. 그 다양한 비교과 과정이 있다. 예. 맞습니다. 뇌기반 상담 심리학과 학과장 맞습니다. 예. 자, 자격만 있으면 저는 예. 저희 학과 학생들이 취업하는 걸 보고 있어가지고 예. 제가 만약에 이런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죠. 예. 근데 증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 카페에 그 캡처를 제가 안 떴는데, 60이 넘어서 임상심리사 따도 제가 취업이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밑에 뭐라고 답글이 달렸냐 하면, 물론이죠. 예, 실력만 갖추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조금 조금씩, 예, 찌질한 임상심리사 아마 모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찌질한 임상심리사 모임 아마 그럴 거예요. 카페명이. 거기 들어가도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교육학과, 사법, 평생교육 자격, 졸업 후 청상 따려고 해요. 임상공부, 네. 아, 잠시만요. 임상공부 저도 참여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 거는, 예, 실습과정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자, 네. 한 10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아, 영어 공부. 임상심리사 2급의 영어 공부가 아주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실력을 갖춰 나가려고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1급 따고 그다음에 뭐 청소년 상담사 이런 것도 급수를 높여가고 이렇게 해서 상담에서 좀 많이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견서를 적기도 하고 병원에 보내는 소견서를 적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막 우울 뭐 이러면은 뭐 DSM-5에 나와 있는 진단명 이런 것도 알긴 해야 되잖아요. 약어 같은 거. 그래야 소통이 쉬우니까. 그건 차츰차츰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 원격으로 진행 중인데, 어학 시험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3급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과 지금 면접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직 교사인 경우도, 네네, 예, 예. 네, 대학원, 원하시면 대학원은 가실 수 있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찌질한 임상심리사, 예, 예, 모임입니다. 그 다음에 학부과정 원격으로 진행, 어디서부터 이어서 해야 할지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네, 네. 자, 궁금하신 거는 저희 평생교육원 쪽이나 아니면 저희 학교로 문의를 주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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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담심리 석사 자격과 전문 상담교사 경력 12년이면 실습 기간 없이 바로 임상심리사 2급 바로 응시 가능한가요? 아, 요거는 한번 제가 요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문 상담교사를 경력으로 인정하는지는 잘 몰라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예, 문의를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예, 우리 2주 후에 또 예, 뇌를 알면 마음이 보인다라는 강의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